자, 페이지 24페이지 맞고요. 자, 물질 추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진화. 오늘 시험 범위는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생물의 특성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생물의 특성. 요거 좀 하고 생물의 특성을 다시 한번 좀 빠르게 배울 수 있게 됐으니까 오늘 시험 전이니까 생물의 특성을 좀 빠르게 좀 정리 좀 할게요. 기억에서 많이 사라졌죠? 아니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험 문제 시험 범위니까. 그다음에 세포의 구조하고 그 생물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에 대해서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마 다음에 시험 범위일 텐데 3월 말에 시험 범위일 텐데 그게 마지막 아마 주간 테스트, 요 본교재에 관련된 마지막 주간 테스트인데 그건 제가 출제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출제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출제하면 굉장히 문제 쉽게 나오죠. 예, 문제가 쉽습니다. 그래서 경관이가 내가 출제할 때만 되게 회피하죠, 그렇죠? 회피한다고요? 선생님이 시험을 회피해요? 아니요, 회피한다고 회피한다고. 그리고 여기 그 새로운 친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여기 적응을 잘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여기서 좀 잘 서포팅 해주시고요. 윤서 옆에서 좀 처음에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알려주시고요. 알겠죠? 예. 근데 어차피 윤서한테 물어보면 윤서가 잘 알죠, 뭐. 그렇죠? 나도 잘 모르고 있으면 윤서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죠? 윤서가 잘 알려주니까. 예. 난 수업 시간 언제 끝나는지 잘 몰라. 윤서 아니면 난 그냥 계속 갑니다. 그냥 3시간이고 4시간이면. 윤서가 잘 옆에서 좀 서포트 해주시고 소위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금요일부터 왔으니까 일주일치 안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내일 금요일이군요. 그게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계속 어제도 제가 수업을 못했죠? 네. 왜요? 대석쌤 보고 싶었어요. 예. 내 마음은 전혀 모르고. 예. 예, 어제 제가 딴 데가 수업하느냐고. 예. 그리고 여기 일요일날 있는 특목고안 있죠? 그것도 휴강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나대지 마시고요. 예, 제가 일요일날 또 수업하러 또 가야 돼서 바빠 죽겠어요. 바빠 죽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대치센터에 가서 예, 또 수업을 하고 밤늦게 왔고요. 일요일날 또 대치센터 또 가야 되고요. 그래서 사방팔방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정신이 없어요. 태극기집회 가야 돼서 바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이거 좀 잠깐 덤블하도록 하자. 자, 우리가 도착했나? 주호가 늦게 왔다 웬일로. 원래는 일찍 와서 잘 수도 있는데. 맞아.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 세포막에서 물질 추출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몇 가지 좀 배웠었죠. 그 부분을 좀 오버랩 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와 외부의 경계야.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막이다. 그래서 생체막이라고 표현해요. 생체막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포막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리가 두 종류라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질하고, 그렇죠? 인지질하고 또 그렇죠. 인지질 몇 층? 이중층에다가 이중층 구조에다가 여기다 뭐가 합쳐져 있죠? 무엇이 합쳐져 있다? 단백질이 합쳐져 있다. 단백질이 합쳐져 있고요.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단백질이 숭숭 박혀 있는데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마치 모자이크 모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유동 모자이크막. 얘가 움직여. 그래서 얘네를 우리 유동 모자이크막이라고 해요. 유동 모자이크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렇죠?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출렁출렁거리면서 움직인다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알고 가자. 자, 인지질이 등장합니다. 인지질 등장하는데, 이 인지질 그러면 연관 검색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두 가지 단어가 있죠.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성질이 친수성, 소수성. 그렇군요. 네, 친수성하고 그다음에 소수성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세포와 외부의 경계를 구성하는 생체막이고, 그다음에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기억하자.
이 세포막은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데 이 물질 출입을 조절할 수 있는 이유, 이 세포막이 물질 출입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특성이 있지. 물질의 성분과 특성에 따라서 투과성이 달라져. 그걸 뭐라 불러? 반투가 반투가. 무엇을 갖는? 선택 아니 뭘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 주어. 좋아요. 아주 주어지네요. 준서. 얘네는 요거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 반투과성막이다. 이렇게 반투과성막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 두 가지 단어. 그러니까 얘가 물질 출입을 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 반투과성막이야. 그래서 물질의 성분에 따라서 투과될 수도 있고 투과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투과성이 클 수도 있고 투과성이 작을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요 단백질이 등장했는데 요 단백질이 이제 다른 말로 막단백질이라 불러요. 세포막에 존재하는 막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하는 기능이 모두 7가지가 있는데 우리 7가지 다 필요 없다 그랬어. 중요한 건 2-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물질 출입에 관여하고요. 그렇죠. 수용체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 세포 인식도 할 수 있고 또 효소의 기능도 하고 있다. 효소의 기능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낙단백질에 있는 낙단백질은 단백질이 효소의 기능을 아주 잘하게 특화된 것이 바로 뭐냐면 대표적으로 원액세포예요. 원액세포는 미토콘드리아나 연목체 같은 세포의 소기관이 없어요. 세포의 소기관이 없고 대부분의 물질 대사가 막에서 진행돼요. 그러니까 세포 막에서 진행되니까 막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효소가 붙어 있겠지. 그 대표적인 예가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연목체 틸라코이드라고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출입하게 되는데 이 물질이 출입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하나는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는 수동성이 있고요. 수동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에너지가 소비되는 능동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능동수송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저번에 수업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름만 네이밍만 하고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수송과 능동성이 있는데 수동성과 능동성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에너지를 쓰냐 안 그렇죠. 쓰냐. 에너지. 그러니까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능동성을 우리가 의미상으로 받아들일 때는 강제 수송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소비가 안 돼. 그러면 수동성을 통해서 물질 이동할 때 얘는 무엇을 통해서 물질 이동할 수 있지? 무엇 때문에 이동하는 거야? 그 물질 이동의 원동력이 뭐야? 농도 차이. 그렇죠? 얘는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질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최종적으로 양쪽의 농도가 평형을 이루게 된다. 그렇죠?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수동성의 대표인 예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거 한번 좀 연결해보자. 자, 수동성의 대표인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지? 확산하고 확산이 있고요. 또 삼투가 있어요. 삼투. 자, 확산하고 삼투가 있는데 일단 확산과 삼투의 공통점 둘 다 수동성으로서 에너지 소비가 없다. 그 다음에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질 이동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좀 차이점을 좀 굳이 구분해 준다면 확산과 삼투에서 이동하는 그 주체가 달라요. 뭐가 이동하냐를 봤을 때 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인, 용, 질이 이동하는 것이고 삼투는 뭐가 이동하는 거야? 용매, 물이 이동하는 거야.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결과는 똑같아. 둘 다 농도가 평면된 쪽으로 간다. 확산은 용지 이동하는 것이고 삼투는 물이 이동한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양쪽의 농도가 평형이 되는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확산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했죠. 그렇죠? 무엇과 무엇?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 그렇죠. 하나는 단순 확산이 있고요. 단순 확산이 있고 하나는 촉진 확산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말로 떼어보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산이 일어날 때 그 용지 입자가 어디를 통과하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통과한다? 인지를 통과한다. 그러면 이 단순 확산으로 확산된 놈들은 어떤 놈들이 있어?
물을 되게 싫어하는 싫어하는 것들, 그러니까 소수성이면서 저분자이면서 무극성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방산, 글리세롤, 비타민, B, 아데, A, 그렇죠? 아덱이 있고 그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 이런 것들이 바로 단순합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촉진합산은 막단백질 통과합니다. 그래서 고분자이면서 그다음에 친수성이면서 그다음에 이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촉진합산을 통해서 운반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 합산을 통해서 운반되는 것과 촉진 합산을 통해서 운반되는 거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대상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상태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반투막을 전개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줄의 물이 이동해서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는데 이 대상이 동물세포냐 아니면 식물세포냐에 따라서 그 액션이 좀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는 터지고 하나는 빵빵해지고 그 빵빵해지는 상태 특히 식물세포는 무엇이기 때문에 빵빵해져? 안 터지고? 세포벽. 세포벽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상태를 뭐라 불러? 이런 상태를 뭐였지? 포 상태? 아닙니다. 팽? 예? 팽윤 상태라고 해요. 팽윤 상태. 자, 팽윤 상태 정의 천천히 읽어볼게요. 머릿속에 이해되다가 팽윤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물이 흡수하려고 하는 삼투압과 세포가 밖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팽압의 크기 같아서 물의 흡수력이 0이 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팽윤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식물 세포에서만 등장합니다라고 했어요. 맞죠? 네. 그래서 바로 세포벽이기 때문이겠지.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 완료됐고요. 그럼 오늘의 이제 주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능동성 저번에 잠깐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능동성인데, 자,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성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저절로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면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요. 농도 기울기에 역행하여서. 그러니까 농도 기울기에 역행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농도 기울기에 순행한다는 얘기는 많은 쪽에서 조금 쪽으로 하는 건데, 얘는 반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거꾸로 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렇게. 이걸 농도 기울기에 역행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농도 기울기, 그렇죠?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거슬러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이 이동한다. 용질이 이동한다. 물이 아니야. 알갱이 이동하는 거야. 이동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용질 이동할 때 이때 자연스럽지 않죠? 원래 많은 쪽에서 조금 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쪽에서 많은 쪽으로 가.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때는 서프라이즈 에너지가 소비된다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소비된다.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에너지가 소비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소비되는 에너지를 바로 ATP라고 배워요. ATP. 고등학교에서는요, ATP를 배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ATP가 소비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맞다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는 ATP가 소비된다라고 해요. 실제로 ATP 아닙니다. ATP가 소비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는 건데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물질을 펌핑하게 해요. 그래서 양쪽의 농도 차이를 유지하는 거죠. 농도 차이를. 그러니까 양쪽의 농도 차이가 계속 일정하게 벌어지게끔. 그래서 이렇게 농도 차이가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 농도 차이가 줄어들어요. 그럼 안 돼. 다시 펌핑해서 다시 차이를 벌려놓는 거야. 이렇게. 농도 차이를 유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능동성의 대표 예로서 나트륨, 칼륨, 펌프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양성자 펌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양성자 펌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성자 펌프. 이걸 설명하려면 또 세포를 들어가야 되고요. 좀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양성자 펌프는 몰라 좋으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자. 그럼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능동성인데 능동성이 진행되면 양쪽의 농도 차이가 유지된다 했어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게 되면 축사골이 막 외부와 내부의 이온의 농도 차를 유지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막전이 형성하죠. 막 외부의 이온 농도 차이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막 내부 외부의 이온 농도 차이를 만들어서 막전을 형성해요.
막전이, 그러니까 휴지전이죠, 그렇죠? 네. 막 안쪽이 마이너스 70mV를 형성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낮은 활력 펌프고, 이거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능동성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진 않아요. 자세히 배우지 않고 그냥 이름 정도만, 그 다음에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물질 이동하는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뭐 능동성 관련돼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능동성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내포 외포 작용이라고 있어요. 내포 외포 작용. 내포 작용. 외포 작용인데, 자, 내라고 하는 것은 안쪽이라는 얘기고 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주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포 작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정의 내릴게. 내포 작용은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외포 작용은 작은 주머니 만들어서 밖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리는 똑같아요. 방향만 달라. 내포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으로, 외포 작용은 바깥쪽으로 가는 건데, 이 내포 작용과 외포 작용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 얘도 똑같이 에너지를 소비한다.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러니까 얘도 능동성 일종이야. 에너지 소비에. 그 다음에 세포막의 건널비가 변한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야.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첫 번째,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럼 얘도 능동성 일종인가요? 맞아요. 얘도 능동성입니다. 넓은 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세포막의 건널비가 바뀌어요. 이 세포막의 건널비가 바뀌는 거 좀 유념하십시오. 아직은 설명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이름만, 세포막의 건널비가 바뀌어. 언제? 내포, 외포 작용이 진행되면 세포막의 건널비가 바뀐다네? 오케이. 자, 요 정도가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수동성도 있고 능동성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내포 작용과 외포 작용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직접 세포막을 통과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세포막을 직접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어떤 것들일까? 세포막을 직접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커요. 큰 거야. 그러니까 인질이 쭉 있는데 거기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 뚱뚱한. 너무 등짝 커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만약에 내가 세포막을 출입하는 물질이라면 나는 아마 이 내포 외포 작용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거야. 자기가 슉슉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지? 날씨니까 슉 들어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지만 주원이 정도 되면 더 걸리겠죠. 그렇죠? 예.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포 외포 작용의 대상이 될 텐데, 자, 내포 작용 외포 작용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 자, 먼저 내포 작용 봅니다. 자, 세포막이 있는데 어떤 물질이 있어. 이거 저번에 그렸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너무 커. 인지를 통과할 수 없어. 그러면 이 세포막의 인구가 안으로 이렇게 함몰돼요. 주머니 만드는 거야. 주머니. 이거 10호라고 불러요. 10호. 그래서 여기다 담는 거야. 담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오므라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쵸? 이렇게. 요 작은 주머니를 10호라고 불러요. 작은 소낭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요게 바로 무슨 작용이야? 요게 바로 내포 작용이야. 내포 작용이야. 자, 이 내포 작용과 비슷한 거 하나 배웠는데. 세포는 그쵸. 세포의 공생소도 내포 작용이야. 또 알아. 그림은 기억나는데 또?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왜 답을 못한다고? 지우, 이거 배운 거. 막 지나서 잠깐만요. 뭐요? 그거는 반대죠. 예. 백혈구의 식균 작용. 와. 오. 그렇죠. 여기 나쁜 병원체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이 함몰돼서 여기서 이제 이걸 안으로 받아들인 그다음에 가수분해서 분비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야. 그렇죠. 식균 작용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내포 작용에서는 이 받아들이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이 내포 작용의 종류를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받아들이는 물질이 만약 고체다. 그러면 얘를 식세포 작용이라고 해요.
뭐를 식세포 작용이라고 해요. 식세포 작용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그 받아들인 물질이 액체야. 그럼 뭐라고 할까? 우리가 집에서 먹는 걸 우리 뭐라 불러? 음식. 음식. 그쵸? 음이 뭐야? 마신다. 식은 먹는 거거든. 그래서 고체는 먹는 거고 액체는 어떻게 할까? 마시니까 음세포 작용? 뭔가 이상한. 음세포 작용이라고 해요. 음세포 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고체, 얘는 액체. 그다음에 손가락 하나 대고서 빨아먹는 거예요? 나중에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식세포, 음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수용체 매개성 내포 작용이 얘 뭐라고요? 숨에 뭐야? 수용체 매개성 내포 작용이라고 해요. 수용체 매개성 내포 작용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세포막이 이렇게 있잖아.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 이제 어떤 물질을 받아들일 거야.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수용체가 있어요. 수용체가 있어서 이 물질이 수용체에 딱 달라붙는 거야. 달라붙게 되면 곧이 신호가 되어서 이 세포막의 일부가 안으로 이렇게 함몰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질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수용체 매개성 내포 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님 예를 뭐가 있냐면 우리 피 속에 있는 지방 있잖아. 지방. 그 지방이 간세포에 가서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수용체에 달라붙게 되면 그 신호가 되어서 우리가 지방을 안으로 흡수해서 지방을 분해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님 얘기인데 만약에 혈액 속에 지방이 너무 많게 되면 이 간세포에서 지방을 받아들이는 양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방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원래 여기 수용체에 달라붙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지방 입자가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럼 이 간 표면에 지방이 덕적지 달라붙게 돼요. 그걸 무슨 간?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혈액 속에 지방의 농도가 너무 높다라는 뜻이겠지. 그렇지? 여기는 혹시 저기 지방간 있나요? 지금 지방간 아니죠? 당연하죠. 더 의심스러워. 당연하시는 얘기는. 그렇죠. 지우는 지방간 아니죠, 그렇죠? 단지 간이 벗어. 태석쌤은요? 왠지 맞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지방간이 있습니다. 약 먹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작용 이름 정도만 들어가시면 돼요. 이름 정도만. 그럼 외포 작용은 뭘까? 이거의 반대겠지. 그렇죠? 외포 작용은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무슨 작용이야? 외포 작용이야. 거꾸로 가는 것이. 자, 그럼 외포 작용 한 번 정도 봤어. 어디서 봤지? 아까 지우가 자신 있게 틀렸던 아세틸콜린 분비 작용. 시냅스 소포체가 밖으로 쭉 밀려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밖으로 분비하잖아. 그렇죠? 네. 밖으로 분비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될 것이고. 또 호르몬 분비 있죠. 호르몬 분비도 외포 작용으로 분비하는 거예요. 호르몬 분비. 그러니까 외포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에서 쓸모없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서 밖으로 분비하는 거야. 분비작용이야. 얘는 밖으로 내보내는 분비작용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아주 강조했던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스스로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내포작용이 진행되면 세포막의 건널기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포작용이 진행되면 세포막의 건널기가 감소할 것이고요. 외포작용이 진행되면 세포막의 건널기가 어떻게 될까? 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의 건널기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 있는데 어느 한쪽 방만 일어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세포가 있을 때 그 세포가 주구장창 내포작용만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될까? 세포가 쪼그라들겠지. 그렇죠? 외포작용만도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 외포작용이 계속 진행되면 세포막이 작아질 것이고요. 그렇죠? 내포작용이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세포가 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한 가지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두 가지 반응은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내포작용이 일어나는 것만큼 외포작용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전체 크기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오케이? 이게 세포막을 통한 물질주의 전체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소희야 많이 편하지? 나도 피곤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예. 저기- 자리를 빛내주신 자, 김대석 페이지 선생님께 25페이지 감사드립니다. 봐봐요. 25페이지 보면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 쭉 나와 있죠? 뭐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번 정도 여러분이 수업 마친 후에는 한 번 정도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페이지 넘기셔서 페이지 28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28페이지 하기 앞서서 생물의 특성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특성이 어디 있냐면 앞쪽에 있어요. 그때 생물의 특성을 했는데 그때 많이 절소성이 있어서 그때 제대로 못했는데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이것도 역시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생물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특성. 너무 앞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생물의 특성인데 이거 시험범위에요. 아, 이것도 시험 보는 거. 네,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공부하는 거야. 자, 생물의 특성인데 오늘 이 생물, 우리가 지금 배운 이 생물이라고 하는 거,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과 구분되죠. 그렇죠? 무생물하고는 서로 반대, 서로 대초점에 서 있는 개념이 바로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배는 무생물일 거고요. 나는 생물일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확인된 바는 없지만 지금도 생물일 것 같아요. 얘는요? 무생물입니다. 자,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무생물이고 나는 생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뭔가 독특한 특성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물로서 간주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무생물한테는 없지만 생물에게만 있는 특성을 생물의 특성이라고 부르고 이 생물의 특성을 갖췄냐 또 그렇지 않냐를 가지고서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자, 이 생물의 특성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 생물은 반드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는 생명체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한 모든 일련의 화학반은 뭐라고 불러? 물질 대사. 사는 생명체는 물질 대사할 수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 살아있는 생명체는 밟으면 꿈틀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을 하는데 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반응은 거기다 대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을 가지고서 결국은 외부의 환경이 바뀌더라도 체내의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항상성이라고. 항상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또한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렇죠, 생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점점 크단 말이야. 생장을 하고 그다음에 발생 과정을 거치겠지. 이 두 가지 차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장 발생을 하고요. 그럼 다섯 번째,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개체를 만들어내요. 그걸 바로 뭐라 불러? 생식이라고 그러고요. 이 생식 과정에서는 내 몸의 형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뭔가를 자손에 주니까 자손이 나를 닮아. 그걸 뭐라 불러? 유전이라고. 유전. 그다음 여섯 번째, 영혼의 오랜 시간 살면서 환경이 바뀌고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서서히 성질이 바뀌어. 그걸 뭐라 불러? 적응과 진화. 적응과 진화. 이렇게 모두 여섯 가지 특성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 여섯 가지 특징을 다시 1, 2, 3, 4번과 5번, 6번을 구분해요. 이렇게 눈을 쫙 쪼개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에서 할 수 있고요. 항상성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장과 발생을 해요. 요것은 바로 개체 유지. 그렇죠. 나 혼자가 살려는 특성이야. 그래서 얘네를 개체 유지의 특성이라고 해요. 개체 유지의 특성.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어. 그렇죠? 이거 개체 유지의 특성이죠. 개체 유지의 특성이야. 근데 생식, 유전, 적응,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나는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 나와 같은 사람 같은 종족이 어떻게 될까? 종종 유지. 그냥 끝나버리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족 유지의 특성,
종족 유기의 특성이라는 거. 그래서 이 생물의 특성 크게 개체 유기의 특성과 종족 유기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세포부터 한번 짤막짤막하게 보자. 자, 먼저 세포 한번 보자. 세포.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바로 세포고, 이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포를 크게 종류를 두 종류 구분할 수 있겠지. 핵막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원핵 세포하고 그다음에 진핵 세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요건 뒤에 챕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니까 지금 미리 좀 요거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생물의 특성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 다음 챕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해야 되니까 미리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핵막의 유무입니다. 핵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원핵 세포는 무엇이 없다? 뭐가 없다? 원핵 세포는 뭐가 없다? 원시적인 핵구조 뭐가 없어? 핵막이 없다. 핵막이 없다는 얘기는 핵 자체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핵과 세포질의 구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막구조 기한이 없다. 막구조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핵 세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갖고 있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주원이 뭐가 있지? 핵막. 아니 핵막이 아니라 그 세포막. 그래서 원핵 세포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지? 두 가지. 뭐지? 세포막이랑 DNA 아니에요? DNA하고 리보솜을 가지고 있죠. 아. 그 두 가지. 오. 그렇죠? 얘 두 가지. 처음 DNA하고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오로지 DNA와 리보솜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요 DNA가 갖고 있는 특징. 얘는 모양이 사슬형이야, 고리형이야. 고리형. 고리형이야. 고리 있잖아요. 고리형이고요. 그다음에 또 리보솜 70. 그러니까 요거 또 특징, 고리형 말고 또 뭐가 없어? 개념이 없어? 네. 원래 또 개념이 없다? 네. 무게 설치한다. 진상. 진짜 이거 히스토닉스. 반성하십시오. 히스톤 단백질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바로 저 하면 또 바로 찾지. 예. 자, 히스톤 단백질이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리보솜이 있는데, 리보솜은 사이즈가 얼마다? 신장 개수가 70S로 좀 작은 사이즈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원핵 세포의 대표적인 예로선 누가 있을까? 세균이 있어요. 세균, 다른 말로 박테리아로 부르는 이 세균이 바로 원핵 세포입니다. 원핵 세포. 그러니까 이 세균은 생명체이다,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예, 생물이다. 세균도 대장균도 생물이다라고 하는 거. 자, 진핵 세포는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니 맞나? 맞잖아. 자, 물질 대사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 대사. 자, 물질 대사는 왜 하는 거야?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물질 대사 합니다. 그렇죠? 에너지 얻기 위해서 물질 대사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가 바로 뭐야? ATP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물질 대사하는데, 이 물질 대사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쪼개거나 합치거나. 그렇죠? 아주 그럴싸한 놈을 허접한 놈으로 쪼개거나, 아니면 허접한 놈을 그럴싸한 놈으로 합치거나, 종류가 두 종류만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럴싸한 놈을 허접한 놈으로 쪼개는 걸 우리는 아주 허접한 단어로 분해라고 해요. 얘는 뭐라고 할까? 합성이라고 합니다. 합성. 영어로 신데시스 이렇게 부르겠죠. 그렇죠? 예. 맞죠? 지금 맞지?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뭐라고? 졸려? 아니 처음 들어보는. 신데시스. 신세시스?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잘 듣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거,
물질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해하는 거잖아. 얘는 무슨 작용? 이화작용. 이화작용. 이거 이화작용. 반대로 허접한 놈을 그럴싸한 놈으로 합쳐요. 무슨 작용? 동화작용. 동화작용. 예. 동화작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할 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에너지가 출입하게 돼요. 정말 그치? 이제 졸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죽습니다. 팝콘을 이화작용과 공짜로 동화작용 주세요. 과정에서 에너지가 출입하게 되는데 이화작용이 진행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방출돼요. 그래서 얘네는 발열 반응이 되고 말이요. 발열 반응이 되고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 흡열. 에너지가 또 흡수되니까 무슨 반응? 흡열. 흡열 반응은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화작용과 발열 반응 같은 거고요. 동화작용과 흡열 반응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쪼개지냐 합쳐지냐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를 합쳐서 뭐라 불러? 물질 대사라 불러요. 물질 대사라 부르고요. 물질이 쪼개지냐 합쳐지냐 말고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냐 흡수되냐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얘를 뭐라 부를까? 에너지 대사라 부릅니다. 내가 분명히 설명할 때 에너지 대사라고 했었는데 꼭 여기서 딴년 피우다가 집에 가서 이 대사가 뭐지? 이 대사가 뭐예요? 막 이러고 질문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에너지 대사. 그리고 물질 대사와 에너지 대사가 다 같다라고 하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속담을 만들었죠. 금강산도 식후경. 식후경. 뭐야? 금강산도 물질 대사 후에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 우리 속담 만들었죠. 지렁이도 밟으면 밟으면 꿈틀한다. 그렇죠? 주원이도 밟으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게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극에서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몸 안에는 어떤 신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신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신호 전달 체계가 몇 종류가 있어? 두 종류. 두 종류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나? 내가 경관할 때 물어볼게. 자, 내가 경관할 때 물어볼 건데, 주원아, 경관이가 맞출까? 못 맞출까? 못 맞출 것 같아요. 경관이 비하하시는 겁니까? 네. 맞다. 라고 할 뻔. 자, 당연히 전 경관을 존중하죠. 자, 우리 몸에 신호 전달. 존경해야지. 자, 조용하시고. 경관이, 우리 몸에 신호 전달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신호 전달체가 두 가지. 뭐가 있죠? 신경. 예, 또 봐봐요. 잘 봐봐. 딴 친구도 어떻게 답변하나? 수발. 나 지금 나는 주원이 시키죠. 혹시 내가 질문해도 신뢰가 되는? 아, 신뢰가 되는군요. 그럼 뒤에는 윤서는 가만두지 않겠어요. 그냥 빠른 것 같은데. 수발. 저기 나는 이제 시키죠. 예? 예, 그래요. 주원이. 신경계, 그렇죠. 자율신경계하고 내분비계, 자율신경계하고 내분비계. 본바타나 경관아. 두 가지 있다 했잖아.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뉴런의 작용을 가지고 우리 신호 전달체를 하는 것이고, 경관이 힘내시고요. 내분비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작용을 가지고 있어? 지우, 호르몬의 작용을 가지고서 우리 몸에 어떤 신호 전달체가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신호 전달체가 팔다리 움직이는 데 쓸 수 있겠지만 밖에 날씨가 추워졌어요? 더워졌어요? 밝아졌어요? 어두워졌어요? 내가 물 많이 먹었어요? 적게 먹었어요? 어떤 내 몸의 상태가 바뀌게 되면 그 상태의 변화를 최소화하려고 내 몸을 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바로 뭐라 불러? 항상 성이라고. 항산성의 대표 예로서는 뭐가 있을까? 혈당량이 있을 것이고, 자, 우리 몸의 혈액 내에 포당의 농도를 항상 0.1%로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포당으로 흡수하게 되는데 포당이 너무 많아. 혈당이 너무 높아 그러면 이 포당 뭘 바꾼 거야? 글리코젠을 바꿔서 간과 근육에 저장한 거지. 그러면 왜 글리코젠으로 저장한 거지? 물에 안 녹아서? 물에 안 녹아. 뭐 이게 녹는다면 이게 저장할 수가 있나? 다 쓸려 내려가는데 그렇죠? 녹지 않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체온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무기염의 농도 또는 체내 상수, 무기염의 농도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 항산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준석, 네.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가 어디지? 예.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어디야? 대뇌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발. 지연이. 찍어볼까요? 주발. 간매 시상하부. 시상하부죠. 간매 시상하부가 최고의 중추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에 대한 반했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키가 큰 관계로 위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크게 하나 좋은 건 아니야, 그렇지? 칠판이 좀 낮네요. 그렇죠. 높아요. 저기 붙어 있어야지. 왜 뭐야? 내 프레임이 너무 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칠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키가 큰 사람 대상으로 했다면 그럼 밑에 좀 올리 턱을 없애면 돼요. 자, 나중에 마시고. 자, 생장 한번 보자. 자, 생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몸 키우는 건데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 수가 증가하는 거지. 그렇죠? 세포 수가 증가하는데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열을 뭐라 그러지? 이런 분열을 체세포.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세포수를 늘리는 거야. 그러면 왜 몸집이 커질 때 왜 세포 수를 증가시키는 겁니까? 세포 자체를 키우면 되잖아요. 왜 세포 수를 증가시킵니까? 부피당 면적. 단위. 그렇죠. 단위 부피당 면적. 단위 부피당 면적의 표면적이죠. 면적의 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포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혹시 그 소문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근처에 떡집 오픈한 거? 뭐라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경관 떡집이라고 오픈했습니다. 오.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경관이 주워하고 있는데. 떡집 오픈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네, 떡집 오픈하지 마시고. 떡집 하나밖에 없나 봐요 오늘은. 예. 떡집이 지금 경관 떡집이 지금 오픈을 지금 성황리에 지금 떡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막 떡 잘 팔리고 있습니다. 거의 떡 실신이죠. 예. 그다음에 주워? 근데 아직까지 제가 떡집을 한 번도 못 본 떡집이 지우 떡집은 못 봤어요. 지금 좀 종종 보이지 않았어요? 몰라요, 난 못 봤어요. 자주 있지 않아요? 아니요. 지우는 자는지 안 자는지 안 보여요. 여기서 잘. 그래서 준서 형은요? 예? 준서 떡집은요? 준서 안 자요. 준서 잔 적 없어요. 최근 들어서 잔 적 없어요. 저는요? 너는 너는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시시때때로. 그래서 이따가 자는 거 눈에 보이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오 잔다. 이거 한번 보자. 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인데, 자,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어떻게 바뀌지? EN에서 EN으로 바뀐 거야. 얘는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은 이유가 얘는 분열할 때 염색체가 이동을 해, 염색 분체가 이동을 해. 염색. 그렇지. 얘가 염색 분체가 나오는 거야. 분체가 이동하는 거야. 염색 분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염색 지수가 안 변해요. 그렇죠? 이게 생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발생이라고 하는 뭐예요?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란의 세포 분해예요. 그러니까 정자, 난자가 만났어. 그럼 정자, 난자가 만난 것을 수정란이라고 해요.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어디까지 세포 분열을 하냐면 어린 성체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발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개구리 알이 있다. 개구리 알이 있다. 자, 이게 이제 수정란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쭉 가서 올챙이를 지나서 그다음에 어린 개구리가 됐어요. 어린 주원. 어린 개구리가 됐어. 여기 개구리 알속부터 시작해서 어린 개구리까지 가는 요 과정을 발생이다. 주원이에요. 요 과정을 발생이다. 그러면 어린 개구리가 다 큰 개구리 성체가 되는 요 과정. 요 과정을 뭐라고 할까? 요 과정은 생장이 됩니다. 생장. 요 과정. 근데 생장이나 발생 과정이나 염색체 수는 똑같이 EN에서 EN으로 유지된다는 공통점이 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둘 다 똑같이.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발생 과정 어때? 굉장히 빨라요. Fast. Why? 왜 빠르다? 왜냐면 생장을 아니 그러니까 몸집을 안 키우고 그냥 나눠지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시기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기가 무슨 기만 했다. 지금 쟤는 맞췄는데 계속 질문해갖고 너무한 거 아니야? 막 그런데 혹시 지금 거의 답을 90% 맞췄습니다. 주원이가 찍어서 맞췄어요. 얘는 오로지 S기하고 M기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얘는 DNA 복제하고 분열하는 거야. 지기가 없어요. G페이스가 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의 성장기 자체 없어요. 그냥 DNA 복제 분열만 계속 빨리 가는 얘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빠릅니다. 오케이? 그렇죠? 어우, 맛집도 소문나겠어. 네, 경관이 물 한 잔 마시고 올래요? 네? 예. 그렇죠. 오늘 아침에 세수 안 했죠? 빨리 가서 세수하고요. 그래. 세 번째. 와, 예. 덕지 문 닫는다. 괜찮아, 곧 오픈할 거야. 경관이가 완전히.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여기까지가 개체일성이야. 자, 5번 한번 볼게요. 5번은 생식입니다. 자,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것과 암것의 생식 세포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생식 세포를 만드는 건데 이 생식 세포라고 하는 것이 정자나 난자를 만드는 거야. 근데 뭐 이 과정은 감수를 관련해서 자세히 배웠으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체크만 하고 지나갈 텐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는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된 거야? EN에서 어떻게 바뀐 거야? M으로 바뀐 거야. 그렇죠? 얘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반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분열 몇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1 분열이 있고 제2 분열이 있어요. 감수 제1 분열과 감수 제2 분열로 구분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이해 못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해 못하는 친구는 제가 그걸 보완해 줄 수 없습니다. 다 지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바꿔서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제1 분열과 제2 분열이 있는데 제1 분열은 염색체 수가 EN에서 N으로 반감되는 거예요. 제2 분열은 염색체가 N에서 N으로 가는 거야.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제1 분열에서는 염색체가 이동해요. 염색체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제2 분열에서는 뭐가 이동하는 거야? 염색 분체가 이동하는 거야. 분체. 그래서 염색체가 유지가 됩니다. 이거 이해되면 좋고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뭐 다음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자. 얘도 염색 분체 이동하지. 네. 얘도 염색 분체 이동하지. 그러면 체세포 분열할 때 염색 분체 이동하는 거랑 감수 제2 분열 과정에서 염색 분체 이동하는 거랑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할 수 있다 없다? 구분할 수 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이때는 염색 분체 이동을 할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약도 나눠주는 거야. 염색 분체기도 하는 거야. 근데 감수 제2 분열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무슨 뜻이냐면 체세 분열할 때는 1번, 2번 상동, 3, 4번 상동이야. 얘는 어떻게 될까? 1, 3, 5, 7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비상동이야. 비상동 상태에서 나눠진 거야. 그쵸? 얘는 뭐야? 상도. 상동 염색 상태에서 나눠진 거예요. 염색 분체가 나눠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타트가 얘는 상동이고요. 얘는 비상동입니다. 비상동 염색체가 나눠지는 거죠. 비상. 이게 됩니까? 네. 지금까지 시간 보신 것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죠? 그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식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이 있습니다. 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갖고 있는 유전자. 그렇죠? 유전자를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자손에게 전달하는데 유전자라고 하는 물질을 자손에게 전달하니까 규칙성이 있어요. 그 규칙성에다 법칙을 붙였어. 걔 이름 누구야? 멘델. 그렇죠? 그 유전 과정에서의 규칙성 바로 멘델의 유전 법칙이야. 그렇죠? 자, 그다음 6번째. 적응과 진화. 영어로 표현한다면 레벨업 업그레이드. 예, 진짜라니까 내가 영어 얼마 잘하는데 그쵸? 적응과 진화, 영어로 레벨업 업그레이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행평가에서 그렇게 써도 돼요? 예. 가급적. 나는 이게 많은 적 없다고 그럼 하면 되니까. 유튜브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삭제해야지. 삭제할 거야. 그 부분만 편집할 거예요. 근데 또 저기 증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암살. 증인 없으니까 홍차를 쓰실 건가요? 홍차라니? 자, 적응과 진화 봅니다. 자, 요 적응과 진화라고 하는 거 보면 비슷함도 좀 달라요.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생활 습성 뭐 이런 거 습성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 나는 것을 바로 적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내가 그림 옛날에 잘 그렸던 거 있죠? 소리야. 여우였어요. 이게 뭐야? 여우. 이런 여우 본 적 있죠? 어디서 봤지? 어린 왕자. 어디서 봤지? 어린 왕자. 얘는 어디서 살까? 지역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 지역인데 얘는 어느 지역에 사는? 성이요. 사막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선에 사막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안 가봤어요? 전 가봤어요. 네, 나중에 마시고 이건 사막 여우고요. 그 다음에 북극 여우는 이거랑 어때요? 달라요. 그럼 북극 여우 진짜 보고 싶다면 여러분 집 와서 거울 보시면 됩니다. 그 모습이 북극 여우예요. 주원이 가요. 북극 여우인데 북극 여우는 얘보다 몸이 크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사막 여우고요. 사막 여우고 북극 여우가 있다니까. 북극여우는 왜 안 그리세요? 여러분 거울 보면 그게 바로 북극 여우입니다. 혐오 대상이라 안 그리시나요? 사막 여우가 북극 여우가 있는데 얘는 둘 다 똑같이 여우잖아, 그렇지? 둘 다 똑같이 여우야, 네. 그렇죠? 근데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니까 습성이라든가 외모가 좀 바뀌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적응이라고 해요. 만약에 여기에 피부 색깔이 정말 좋은 없구나, 내일 대석쌤이요. 나처럼 피부 하얗고 뽀얀 사람이 열대 지방에 놀러 갔어. 그럼 피부색이 어떻게 될까? 흑이. 까맣게 바뀌겠지. 이거 적응이야, 그렇죠? 대석쌤 피부가 까맣게 되면 진짜 재밌겠다. 사마여우, 검정색. 사마여우라든가 그 다음에 북극여우 이런 것이 이제 적응이 되는 거야. 근데 오랜 기간 지나면서
이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런 적응 과정이 계속 누적되면 얘 사막여우와 부여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종으로 바뀌게 되겠지. 그렇죠?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되는 거야. 이걸 바로 뭐라고요? 진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으로 분화되는 거예요. 다른 종으로 분화되는 걸 진화라고 부르는데 진화가 갑자기 뚝딱 일어나냐 그렇지 않고 적응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그때 뭐가 될까? 진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적응이 쌓이면 뭐가 되는 거야? 진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 뭐 사막여우가 계속 시간 되면 뭐 여우 말고 다른 걸로 뭐가 되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부경도 또 다른 뭔가 또 딴 걸로 뭔가 바뀌겠지, 그렇지? 나무로 바뀐다면서요. 뭐가? 여우가 나무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하셨어요. 이해됐죠? 자, 그럼 그게 생물의 특성이야. 자, 생물의 특성인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무생물이에요. 근데 이런 조건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안 가진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엉거주춤 중간에 낀 비루스. 그걸 바로 바이러스라고 해요. 바이러스. 그대로 읽은 비루스잖아요. 바이러스. 그렇긴 해. 원래 바이러스로 아. 읽어야지만. 제가 실제로 이 비루스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거든요. 저 대학 교수님들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 할 때 제가 이걸 바이러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시적으로 비루스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네. 교수한테 혼났습니다. 왜요? 끌려가고 왜 비루스라고 하냐고 바이러스라고 해야지. 원래 바이러스잖아요. 네. 발음이. 근데 이제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비루스라고 했어요. 그때. 비루스. 근데 이 비루스라는 말이 그 전에는 많이 썼어요. 그때는 일본 말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얘를 비루스라고 해요. 옛날에 비루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일본인입니다. 조국을 배신할 수 없다. 4분의 1 맞는 말이잖아요. 떡집 망했네. 경관에 깨놨어. 자, 그럼 경관에 깨놨다는 얘기 누군가한테 그게 또 옮겨진다는 얘기인데 누구한테 옮겨진다? 딱 바이러스. 바이러스 한번 보자. 자, 바이러스. 자, 요거 집중하세요. 자, 바이러스는 얘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 얘는 생물일 수도 있고 무생물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생물일 수도 있고 무생물일 수도 있는데 얘가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 숙주세포에 따라서. 숙주세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선생님, 숙주세포 뭐예요? 빈대부터 하나.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생긴 모양이 모든 바이러스가 다 그리는 건 아닌데 테리오파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겉에 껍데기 뭘로 되냐면 겉에 껍데기는 단백질도 있어요. 겉에 껍데기는 단백질도 있고요. 안에 핵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DNA일 수도 있고 RNA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뭐 세포 속이가 아니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얘는 비세포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딱 두 가지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효소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 그딴 거 안 치워. 아무것도 없어. 얘는 딱 두 가지. 겉에 껍데기 단백질과 안에 유전 정보 DNA 또는 RNA 딱 두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지 못하고 누군가한테 빈대부터 살아야 돼. 여기 어떤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세포한테 달라붙어 산다는 얘기지. 이 달라붙을 때 이 타깃이 된 요 세포를 우리는 숙주세포라고 부르고요. 이 숙주세포가 동물세포일 수도 있고 식물세포일 수도 있고 또는 세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타겟팅하는 세포가 좀 달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심하게 겪었던 물을 마시다가 코로나 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성 바이러스야, 식물성 바이러스야, 세균성 바이러스야? 동물성. 동물성 바이러스야, 그렇죠? 우리 집에 있던 감남과 코로나 걸렸대요. 이런 거 없잖아, 그렇죠? 제 동생이요 담배님 모자이크 바이러스야. 이런 거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이 동물들한테 담배잎 그것일 수도 있잖아요. 예? 동생이 담배님일 수도 있잖아. 담배를 많이 펴서 담배잎이 돼서 이렇게 동물, 식물, 세균이 어떤 특이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딱 그놈한테는 달라붙을 수 있는데 그걸 뭐 수용체 특이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그걸 넘어가서 할게요. 얘가 숙주세포에 달라붙어요. 달라붙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있죠.
유전자 요 속에 집어넣어. 유전자 속에는 이 바이러스의 설계도가 들어있는데 그 설계도 요 안에 집어넣고 요걸 가지고서 똑같은 바이러스를 이렇게 주원이 만든다는 바이러스. 바이러스. 증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숙주세포 있을 때는 증식도 할 수 있네요. 그렇지. 얘가 숙주세포가 있을 때는 얘는 생물적 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생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생물적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야. 왜요? 첫 번째, 얘는 뭘 갖고 있어? 유전자.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증식. 증식할 수 있어요. 새끼를 칠 수 있어요. 증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 돌연변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형질이 바뀌는데 재수가 좋으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지. 그래서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반면에 숙주세포가 없어요. 얘는 무생물. 숙주세포가 존재하지 않다는 얘는 무생물이거든요. 왜요? 얘는 그냥 핵산과 단백질 덩어리야. 핵산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해요. 두 번째, 얘는 증식 못해요. 그리고요, 자체적인 효소가 없기 때문에 뭘 못해? 물질 대상. 이걸 못해. 그리고 얘는 무엇보다 세포다 세포 아니다. 세포 아니다. 얘는 비세포. 비세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숙주세포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는 무생물이야. 이렇게 숙주세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만 생물적 성을 갖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숙주세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만 갖는 생물적 특성 이런 경우는 바로 뭐라 불러? 물기생. 그렇죠. 활물기생이라고 불러. 동거나 본바다. 기생이라고. 얘는 활물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만 생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활물기생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활물기생을 하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예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그 허접한 구조를 갖고 있다면 얘를 최초의 생명체로 볼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왜? 얘를 생명체로 보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숙주세포가 존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최초의 생명체로 볼 수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바이러스. 나쁜 놈. 그렇죠? 근데 대체로 이 바이러스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나쁜 놈으로 취급했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원이 죽을 때 쓰. 근데 유용했어요. 아니. 주원이 대량. 생명공학 기술에서도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중요한 DNA 운반체로서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만들 때 세계 최초로 만든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백신인데 그 백신도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뭐냐면 감기를 유발시키는 바이러스예요. 독감하고 감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가 뭐 독한 감기 아니야? 이제 아닙니다. 그 원인이 전혀 달라요.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바이러스고요. 그다음에 감기는 이데노바이러스 또는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그 병원체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종류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푹신이 많은 거. 그렇죠. 감기는 약이 없습니다. 감기. 왜 그러냐면 이 바이러스는 비세포적 구조예요. 비세포적 구조라서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아주 쉽게 잘 변해요. 변이가 정말 잘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약을 만들어서 백신 만든다 할지라도 갑자기 막 바뀌어. 금방 바뀌니까 또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예전에 우리가 맞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의미 없어요. 예, 지금 다 변형돼가지고 소용 없다. 네, 코로나 벌써 5년 지났다. 벌써 코로나 5년 지났다고요? 6년째. 6년이네. 그래요? 2019년 12월이니까. 아니, 난 5년 4개월. 2년밖에 안 지난 거야. 그런 이상밖에 안 돼. 코로나 딱 나 처음 들었을 때 죽는 줄 알아. 나 그것 때문에 생존 시간을 못 쳤다고 학교에서. 맨날 일단 이상한 아줌마들 물에 떠 있는 거. 지금 경관이 형 매치가 지금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뿌리세요? 왜냐면 물은 극성이거든요. 이물 뿌리지 이게 더 시원한데. 선생님 맞죠? 물은 극성이기 때문에 많이 뿌리신 거죠. 나대지 마시고요. Why is it not an ing? 뭐 이렇게 뭐 너 연애 못하나? 아니 제스템한테 배워서 잘해요. 누가 했다고? 태석쌤. 별거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진화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 파트를 이제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데 그래도 걱정 없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썼습니다. 윤서가 있으니까. 예. 워킹 알람이라고 그러죠? 은사 빨리 알람 올려 지금. 아, 너 안경 안 쓰게 보여? 안경 왜 쓰는 거면? 장식. 아닙니다. 똑똑해 보여. 또 잘 여기 안경 하나, 둘, 셋. 안경 세 번밖에 안 쓰네. 안경 제 렌즈 제 렌즈 너 렌즈야? 몇 바꿔 먹었어? 소희는 원래 안경 써요 안 써요? 저도 렌즈. 렌즈야? 드림 렌즈? 아, 그냥 수면 렌즈. 투명 렌즈? 저는 드림 렌즈. 너 근데 렌즈 드림 렌즈랑 그냥 렌즈랑 뭐가 달라요? 유엔에 잘 때는 거 그냥 렌즈를 끼고 다니고. 드림 렌즈 하니까 갑자기 일주일마다 0.1에서 1.0이 됐어. 너무 좋아. 소희는 이게 용걸 이게 뭔지 모르죠? 왜 이게 저 멀리요. 오 맞아요. 칠판 말리려고. 효과가 있는지. 아니 이거 조그만 걸로. 효과 있어요 근데. 근데 이게 그렇긴 해. 칠판을 말릴 수 있는데 짱구는 못 말리죠, 그렇죠? 네, 이 칠판을 말릴 수 있어요. 주원이라고 말리자. 주원이로 닦읍시다. 주원인데 침 뱉을 수도 있어 지금. 그런가? 아니 나 주원이 손이 칠판에 닿으면 안 돼. 아 맞아. 물이 더 생겨. 물이 아니라 기름이. 어디 봐봐. 개구리 채. 지금 대략 9분 남았습니다. 아, 너가 말 안 해도 윤서가 워킹 알람이야. 워킹 알람. 오. 윤서가 알아서. 윤서가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딱 한마디 하거든요. 끝날 때. 아, 그 경우에 따라서 요즘 말 안 합니다. 내 눈 한번 보고 시계 한번 보고 그래서 눈으로 이제 알람을 나한테 맞춰주는데. 예. 그래서 수업이 끝나기 한 15분 전부터는 윤서가 많이 바빠집니다. 이제 끝내는 걸 이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칭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칭찬이긴요. 아, 칭찬입니다. 칭찬입니다. 오늘은 거의 날씨가 봄 날씨인데 날씨가 엄청 따뜻하죠? 아 따뜻하죠. 해도 잘못 밤에는 엄청 추워요.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전 패딩 안 입고 와요. 저 오늘 또 패딩 저기 입고 잡 감독이라서 아, 하루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잡 감독 할 때 그 일찍 가는 애들은 집에서 줌으로 연구를 하는 건가? 네. 오늘 줌으로 연구하는 사람 누구 있어? 경관. 그래고 전 여기서 남겠습니다. 주원이 오늘부터 너 하시래요. 아니요? 그럼. 아닌데요? 12시쯤에 가는데 중간별 안 해요 얘는 중요해. 하는데? 어제 아, 춤을 뭐. 하면서 파스타를 먹고 잤더니 일어나봤더니 얼굴이 크게 두 배가 돼 있었어. 뭐. 근데 너는 어차피 작아서 2배도 괜찮아. 너의 두 배는 주원이야. 아니, 지금 병원에 가보자는 얘기는 얼굴이 2배가 됐는데 얼굴이 2배가 돼도 누구보다 작다 뭐 그런 뜻이죠. 주원이가 아니다. 두명 주원이가. 아닙니다. 아 주원이 머리 개. 피 빼기 2다. 자, 생명의 기원 한번 보자. 생명의 기원. 자, 이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현대 과학이 확립이 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이론들이 종교에 기반을 둔 그런 과학적 이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종교에 기반을 두는데 그런 이론을 우리는 자연 발생설이라고 해요. 와 자연 말씀 오랜만에 했어요.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냐가 물었을 때 무생물이 생물이 돼요.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온다라는 이론이 바로 자연 발생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오랫동안 이제 먹지 않고 가만히 뒀을 때 거기에 막 벌레가 생겼어. 그 벌레는 어디서 온 거야? 음식이 무엇으로 바뀐 거야? 벌레로 바뀐 거야. 그렇죠? 공기하고 만나서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사람은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 흙으로 만들었겠죠. 그렇죠? 이게 종교에 입각했단 말이야. 그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 있는 거예요. 땀에 젖은 옷을 밀밭에 벗어두면 뭐가 생긴다? 들쥐가 생긴다. 진짜 논문 썼어요. 그건 실험은 아닌데 그 사람이 밀밭에서 일을 하다가 더웠어. 그래서 겉옷을 벗어놓고 그냥 밀밭에 벗어놓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깜빡하고 집에 왔어. 며칠 지나고 나서 아차인데 거기서 옷을 벗어놓고 갔지. 그래서 가봤더니 옷을 탁 들쳤더니 들쥐가 휙 도망갔어. 옷 사이에 숨어있던. 그리고 집에 뛰어와서 논문 썼죠. 땀에 젖은 옷을 밀밭에 벗어놓으면 뭐가 생긴다? 주원이도 저런 거 같을 것 같아. 뱀생기겠죠. 저기 사람이 있었으면 사람이 생겨. 그 땀에 젖은 그 뭐 사람의 뭐 저기 어떤 그 뭐 활력 뭐 이런 거와 뭐 미리 만나서 뭐 어떻게 해서 지가 만든 이렇게 누구 썼죠. 근데 그게 믿었어요. 근데 그게 근데 인정을 받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원이가 저렇게 안 쓸 것 같아. 흙을 가지고 사람들 만드는데 가지고 못 만들겠어요. 그렇죠? 다 종교에 입각했단 말이야. 저던 중에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아니다. 잘못된 거고요. 생물 속생설이라고 하는 걸 제안하게 됩니다. 생물 속생. 그리고 여기 참 오늘 저 숙제 제출 안 한 누가 있지? 대출했어. 저번에 거 전 제출해야 되는데 선생님 안 받으셨어요. 주원이 하지 않고 지원이 냈고 윤서 냈나? 기억이 안 나. 저 오늘 지원 낼게요. 냈습니다. 저번에 바로 주셨어. 적었어요? 반은 했는데 반은 안 해요. 지훈 냈죠? 네. 냈죠? 아마 저 동일한 오늘 낼 냈을 겁니다. 거야. 네. 아, 지원이 진짜. 냈고요. 네, 냈고요. 그럼 안 낸 사람이 경관이하고 근데 강의는 왜안 주원이 선생님 여기 있다니까요. 주로 냈고요. 강의. 자, 생물 속생설 보자. 자, 생물 속생설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반드시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에서 비롯된다. 생물이 반드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물 속생설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그 철학자 또는 많은 종교학자로부터 비난을 받았겠죠. 어떻게 생물이 생물에서 비롯되냐? 분명히 성령체를 의하면 생물은 무생물에서 비롯된 건데 생물이 반드시 생물에서만 나온다고 말이 안 되잖아. 증거 한번 내봐. 그래서 파스텔가 실험을 하죠. 둥근 플라스틱 안에다가 고기 양즙을 집어넣고 아마 페이지가 30몇 페이지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있어요. 잠시만요. 아니 왜 제 노트에다가 올려놓고서 여기 이미 있어요. 맨날 있는 거. 29쪽입니다. 29쪽 29 오, 진짜 어렵지. 죠 그래서 29쪽 보면 맨 밑에 보면 아이, 밀러의 실험. 예, 고기 양즙을 넣어놓고서 실험을 하죠. 그래서 두문 모가지 모양. 아니, 그게 파스텔. 어떤 의미인지 알죠? 네. 자, 보자. 간단히 실험할게요. 자, 설명할게. 파스텔이가 생물 습생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안에다가 고기 양즙을 집어넣고 끓였어요. 펄펄펄펄 끓였어. 올볼 끓였어. 네. 끓인 다음에 무슨 고기예요? 양고기를 여기 넣고 끓인 거를 뚜껑을 밀봉했어요. 밀봉한 다음에 식혔단 말이야. 그랬더니 2달이 지나도 벌레가 안 생겼어. 봐라.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자연 발생은 틀렸지? 내가 이거 끓였거든. 2달 지났거든. 벌레가 안 생기네. 틀렸지? 그랬더니 그 중개업자들이 그런 거죠. 아니야. 이 고기 양즙과 공기가 만나야지 생물이 만들어지는데 너 공기를 막았잖아. 실험 잘못된 거야. 그런 거야. 그러면 뚜껑을 열어서 실험하면 되겠다. 파리가 생겨요. 파리 벌레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그 파스텔가 어쩔 TV 막 고민했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 너 이제 그 사람들이 있죠. 너 2달 시간 줄 테니까 너 증명 못하면 너 거짓말 친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진짜 죽여요? 네, 그래서 증명했어. 그래서 파스텔이가 펄펄 끓였어요. 끓인 다음에 뚜껑을 막고 네. 유리관을 준비했어요. 유리 파이프를 준비해서 이렇게 S자로 꺾었어요. 꺾었더니 공기는 어떻게 될까? 공기는 통과할 수 있지. 그렇죠? 공기는 통과할 수 있는데 각종 벌레의 유충수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다 걸리는 거야.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왜 못 올라가요? 기어 올라갈 수 없잖아요. 여기다 밑에 걸려요. 중력이. 그래서 여기다 걸려서 공기는 통하는데 두 달이 지나도 벌레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력을 한 거죠. 그래서 자연발생설 틀렸고요. 생물 속생설 맞았습니다. 그런데 종교학자들이 그 다음 질문 했겠죠. 예, 지금 놀랍게도 그 떡집이 지금 지연의 때까지 왔습니다. 아니 괜찮습니까? 예. 아까 그 경관이가 그 보낸 그 떡집 어디로 간 겁니까? 그냥 지금까지 시켰어. 강희한테 가서 강희가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돌고 들어와서 윤서가 조금 위험했거든요. 아까 그쵸? 조금 위험했어요. 그쵸? 아까 떡집 오픈을 막 앞두고 있었는데 예, 떡집 망했고요. 근데 그 떡집 좋은 데 간 데 없어요. 공중분해. 지우가 떡집 오픈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소민은 떡집 오픈한 데가 어딘지 모르죠? 잠자는 맞아요. 예, 떡집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떡집 오픈했거든. 완전히 뭐 지옥을 헤매요. 막. 아까 머리를 돌리고. 근데 지금은 좀 깨놨네. 여기까지 잡담이었습니다. 윤서가 시간이 아까더니 이제 끝내도 돼. 뭐 이렇게 하네요. 그럼 이제부터 저기 저녁 시간인가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제출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맞다. 이거는 너 밥도 했어. 맞다. 난 했지롱. 잠깐만, 화 그게 없는데 프린트가. 화 프린트가 없는데. 대석쌤 여기요. 봅시다. 아 진짜. 개구리가 아니라 가끔 원숭이 같아. 평상시 주머니 같지 않은데? 뭐 하다만 같은데? 줄 2개짜리를 한번 보세요. 줄 그은 것들을. 뭐 주고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도 그래프가 안 나오네요. 그쵸? 그쵸. 네. 저는 제 머릿속에 있어서 이거 아니에요. 그 삼차 팽합. 네, 그 좀 잘 하셔야죠. 나도 바꿔야겠다. 아 숫자에는 프린트를 두고 왔어. 알바. 진짜 죽여버린다. 나 많이 먹어. 강성남. 오늘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주세요, 밥 먹자. 아 그렇습니다. 주원이는 안 먹는데. 지우, 너 밥 먹자 오늘? 네. 밥 먹자. 안녕하세요. 헐, 뭐 드세요? 밥 먹지. 안녕히 계세요. 네, 빨리 밥 먹어. 뭐야, 그거? 언니, 이게 뭐야? 게임이야 또? 게임 없는 시간 하고 싶다, 진짜. 준수 형 또 뭘 차렸네요. 먹을래? 너 땡스. 왜? 어싱씨. 이런 건 왜 봐요? 내가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게임이에요 이게? 축구 게임. 막상 축구는 별로 안 하잖아요. 막상 축구는 별로 안 하잖아요.
지금 너밥 안 먹어. 어디서 훔쳤어 또. 지훈이 밥 왜 안 먹지? 선생님 왜 이렇게 푸짐하게 차리셨어요?